반갑습니다. 음악을 지금 아까 들으면서 하실 거예요. 오페라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어차피 오페라가 유럽 음악인데 보면 이탈리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이 네 나라가 수출이 돼서 흐름을 잡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물론 중간에 여기 마스카리라는 분도 잠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 정리 자체도 그 네 나라의 그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이제 베르디의 이제 리날도라는 그 음악인데, 아니 오페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평소에 우리가 오페라를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에 유튜브 들어가서 쭉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들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단지 이제 얘가 이제 뭐 오페라에 어디에 들어가고 어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요 설명된 내용을 읽으면서는 그 내용들,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나부코의 그 베르디의 오페라 이제 나부코에 나기잖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베르디가 이제 헤매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봤던 거기에서 우연케 그 봤던 그 대본에서 이렇게 내용 하나 하는 줄 그걸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작곡을 해서 다시 한번 베르디로서 오페라 작곡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베르디 같은 경우는 그 형사적인 내용 갖고 많이 좀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봤겠지만 바빌론의 포로가 됐던 히브리인들이 민족 해방에 대한 염원을 갖고서 이제 그런 바빌론을 통치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오페라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탈리아 자체도 그 함부르크 그 전체 그 유럽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함부르크 왕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사보이 왕가, 이탈리아 그 왕조를 이제 새롭게 이제 구축하는, 해방되고 싶은 그런 시점을 이제 맞아떨어져가고,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오페라의 각 내용들도 보면 시대 상황과 곡이 맞아떨어져서 그게 이런 그 일반 서민들과 거기가 합치된 시점에 그때 발표됐기 때문에 그 각 곡들이 굉장히 성황을 이뤘고 굉장히 찬사를 받았고, 결국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요즘에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대 상황들을 음악에 넣듯이 이 당시에도 그런 음악과 시대상을 얼마만큼 절묘하게 음악시키고, 역사에서 갖다가 뭐 신화에서 갖다 쓰든 성서에서 갖다 쓰든 그런 상과 현실과의 그런 매칭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성공으로 해서 그 사람과 부와 명예를 주었다 말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베르디의 음악 같은 경우 굉장히 정력적이고 씩씩하고 힘이 있는,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런 그 독립과 연관된, 그래서 힘과 정력과 이런 씩씩한 이런 것들 바탕이 된 그런 것도 많이 쓰는 베르디였습니다. 이게 이제 한 곡당 뭐 4~5분씩 돼서 이제 여기서 끊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었던 것은 오페라 베르디고요. 일단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근원적인 것은 이제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만들어주는 내용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장수는 많이 있었지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길게 뭐 정리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개념 정도만 잡고서 이 오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게 뭐 어느 부분에 어떤 이런 개념 잡고서 많이 이제 저희들이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씨앗들,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오페라란 음악이 갖는 감정 표현의 능력을 다른 예술들과 결합시켜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 무대 예술이 변입, 즉 음악으로 만든 연극이라고 보시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 건 오프루스, 작품들이죠. 음악, 미술, 연극, 무대 장치 모든 것들 포괄한. 그래서 오페라는 뮤지컬이라는 데서 요새 현재 오페라가 있거든요. 시작하면서 핸델 거 한 번 더 듣고서.
그리고 이제 핸델의 이제 니날도라는 곳에서 나를 울게 내버려줘라는 거예요. 핸델이 독일 사람 함부르크 시작은 함부르크에서 오페라를 배출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핸델은 영국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함부르크에 독일에서 음악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후반기 그 오페라의 시작점 그 모든 것들을 영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음악 인생을 시작했고 거기에서 fil을 마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핸델은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근원은 독일에서 음악을 지금 읽으면서 내용을 한 두세 번 봤는데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 그 마지막에 잡혀서 그런 타지 그래서 이제 사레산 왕한테 왕국에 그러고 잡혀가는 아리아한테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있는 그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레산 그 왕이 반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이 여자는 장군이 자기 사랑을 리나르도 장군에게 나를 좀 놔달라고 신경 쓰시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리나르도가 그 마녀의 마술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마녀와 사레산 왕까지 다 풀어잡고 결국은 승리해서 결혼까지 하는 마지막 장면이 결혼을 여기 끌려갔지만 또 왕은 처음부터 사랑 표현을 거부하면서 나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멋져. 카운터 테너야, 그러면? 예? 카운터 테너? 남자네요.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표현은 이제 됐지만 이건 여성 간호사 같아. 뭐가? 간호사. 이런 선생님 너무 좋다. 아침에 진짜 이 책에서도 좀 적용한 게, 맨 처음 이제 오페라의 발단이 이태리에서 이태리 메르트, 두 번째 핸델 오페라 기회 가서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서 꼭 잠깐 마지막으로 독일의 아그너에 대한 이렇게 네 편을 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한 칸에 그 아리아 곡을 생각하는데 오페라를 보면 이제 구성 요소가 아리아, 레치타티보, 중창, 합창, 서곡, 전조, 강조곡 그런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오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를 보면 지금 여기 같이 남자가 하는 뭐 여자가 하는 그런 단독 독창을 아리아라고 그러고요. 그 음악에서 독창을 위해서 서정적인 노래거든요.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도 이제 느낌 지금 이런 게 이제 아리아라는 거죠. 레치타티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리아 사이에서 그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곡으로서 이제 악기로서 연주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해주는 건데
거기 이제 레치타티브의 세쿠라는 부분이 있고, 레치타티브의 아콤파니아투라는 게 있는데, 세쿠라는 부분, 레치타티브 세쿠라는 것은 악기 한두 개가 없어서 여기 없다시피 그게 줄거리를 한국어 설명하는 그런 기억 부분을 말하는 거고, 아콤파니아투 같은 경우는 간역 연주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페라에서 대부분들이 한국어과 하는 게 아닌 악기가 아닌 거의 이제 관현악에 베이스된 전반적인 그런 오케스트라 베이스의 그런 아콤파니아투 쪽으로 주로 지금 현재는 흐름들이 더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런 마레라는 거, 아리아가 무엇이고, 레치타티브가 무엇이고, 여기 똑같이 이제 중창, 합창이 있는데, 여기도 단지 이제, 독창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그런 전체적 흐름이라고 할 때, 중창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걸, 이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그 중창과 합창이 똑같은 건데, 단지 오페라에서는 중창은 둘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잡은 거였고, 합창은 군중씬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합창이나 그런 형식을 갖다 쓴 거고요. 그리고 뭐 서곡 시작하기 전에 서곡, 전주곡, 간주곡,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는 서곡과 그런 오페라 막 사이에 있는 간주곡,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바탕에 깔아주는 뭐 전주곡 이런 게 있고, 서곡으로 우리가 유명한 것들도 여러 개 있는데 보면. 모차르트 돈 조반니의 서곡이라든가, 베토벤의 레오노르의 서곡 무료산반이라든가, 바그너의 타노이자라든가.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곡들 중에 물론 간주곡도 몇 개 있지만, 지금 이제 거의 서곡 쪽에서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래서 지금도 쭉 제가 준비한 것들 보면 거의 이제 서곡 부분에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나라로서 이제 오페라에서는 지금 좀 전에 맨 처음에 한 이탈리아의 바그너와 메르디와 좀 전에 했던 영국의 핸델,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프랑스 모차르트를 찾죠. 모차르트 여기서 책이 나온 것은 있지만 저는 이제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찾기 위해서 결혼 행진 곡 좀 찾아봤어요. 지금 이 음악 이 부분도 저희가 진짜 많이 들었던. 지금 여기 이제 오페라 뷔페 쪽입니다. 이전까지는 뭐 신화라든가 성악에서 그런 걸 갖다가 주저하는 규모가 있는 이런 쪽의 오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 시점 모차르트 와서 이제 가장 완성된 오페라 뷔페라고 해서 커밋게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활 사실적인 것들을 그게 올려서 서민들과 그냥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대가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2단 주부터 프랑스에서 지금 부착되고 있지만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이태리라든가 다른 나라 순회 공연도 가능했던 그 정도 같은 규모가 조금 또 좀 줄여서 어디서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약간 좀 변형되기 시작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페라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이제 모차르트 시절부터 이때는 오페라 뷔페라는 이유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각각의 그런 명칭까지 다 설정하고 굉장히 대중화됐던 이런 시기에 나오는 오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서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 모차르트 오페라가 굉장히 여기서다가 똑같이 말하면 대중적으로 알려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유평등 사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시절, 프랑스 혁명 바로 전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혁명 전이기 때문에 상류세대를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쥐짜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뭐 노예같이 생활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그런 갈망을 막 올라오는 시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오페라를 대중분에서 어떻게 스커치돼서 어떻게 프랑스의 혁명을 미래가 쭉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계기도 마련한 그런 시기예요.
모차르트가 이거 한 것은 일부인데, 일부가 오히려 30년 뒤에 일부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일부가 30년 뒤에 만들어졌지만, 궁합적으로 피가로의 결혼이 만든 거는 모차르트 혼자서 다 만든 건 아니고, 루시니가 작곡한 게 일부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가 있었고, 주의자 한국 이혼예술 예술한테 네 번째 혹시 만들어진 거 지금 그래서 6년 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말하듯이 서민적인 백작들을 좀 꼬는 뭐 이런 쪽 내용이 때문에 그 당시에 황제가 이것을 좀 막아갔기 때문에 6년 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더 많이 읽어서 좀 설명이 되는데 좀 부족하고요. 하여튼 지금 오늘 제일 강의 중에 내는 오페라가 무엇이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런 구조 틀만 지금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페라의 이제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형성하는 게. 그래서 오페라 세리아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제 자체가 진지하고 무거워. 그래서 신화라든가 성서에서 갔다 온 굉장히 규격화된 그런 거대한 대형 그 틀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 그리고 이제 극적인 상황 때문에 오페라들은 초창기의 오페라들은 이제 비극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페라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오페라 세리아라는 것은 3막으로 되고 아리아가 굉장히 중심이 된 그런 서사 내용들을 신화 내용들을 음악보다는 좀 직접 표현하는 쪽에서 오페라가 많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모차르트의 황제 티투스의 자리라는 게 이제 오페라 세리아의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거고요. 좀 지나듯이 지금 모차르트 것들이 그런 오페라가 거의 이제 오페라 부파 쪽에 거기 같은 굉장히 희극적인 것들. 오페라 부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페라 세리아의 그런 장중하고 그런 규기 형틀화되어 있고 비극적인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음악이기 때문에 오페라였기 때문에 오페라 막과 막 사이에 굉장히 희극적인 어릿광대들이 나와서 잠깐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해서 하나의 극화된 그게 이제 오페라 푸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 이탈리아에서 희곡 오페라 그 사이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장르화된 즉 오페라 푸파는 소비자가 원해서 형성된 오페라의 어떻게 보면 세컨다리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메인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러니까 청자의 요구에서 만들어진 오페라의 하나 부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장인 여기에 이제 오페라부터는 등장인물수가 가졌고 단순한 무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각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 나라의 말로써 번역을 해서 그 각 나라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이라는 곳 전체적으로 오페라가 굉장히 그런 보편화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아까 말했던 그런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든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주인공들의 그런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쉽게 표현했다. 그래서 청자들한테 굉장히 그 바라보는 사람한테 쉽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성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르지만 지금 오페라 푸파의 그런 주제들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친숙함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게 이제 오페라 푸파예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 푸파도 나라마다 약간 좀 이름이 달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 푸파라고 돼 있고 영국에서는 발라드 오페라라고 있고 독일에서는 징슈빌 프랑스에는 오페라 코믹이라고 즉 뭐냐면
유럽에서 오페라가 흘러갔던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그런 서민적인 시각적인 사실적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만의 그냥 단순하게 오페라가 아닌 그런 특별한 그런 명칭을 갖고서 오페라를 바라봤던 오페라를 규정했던 그런 게 이제 오페라 국가였고요. 그래서 지금 오페라 국가에서 오페라 모차르트의 전반적인 작품들이 그 서민적인, 그 실질적인, 사실적인 면에서 오페라 국가 쪽이고, 베르디의 팔스타프가 굉장히 오페라 국가의 그런 가장 명작품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랑드 오페라, 우리나라 그냥 그랜드 오페라가 좀 그랑드 오페라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세리아의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거기서 약간 조금 약화시킨. 발레가 들어간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리아 같은 경우는 아리아가 굉장히 중심이 됐다고 하지만, 그랜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그 관현악단, 기악 쪽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오페라가 그런 아리아라든 그런 성악가에서 주도되지 않고 이제 슬슬 서서히 이런 기악 쪽으로, 관현악 쪽으로 이제 주도가 이제 넘어가고 그쪽에 이제 그 작곡자들이 성악 비법을 조금씩 줄이면서 기악 쪽, 현악 쪽으로, 관현악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입됐던 그런 시기에 나온 게 이런 오페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마이어의 뭐 악마 로다라든가 로시니, 브렐로테 이런 것들이 그랑드 오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또 거기는 구원 오페라, 서정 오페라, 음악극, 베리스모 오페라, 뭐 오페라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원 오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거 실질적인 사건을 중심하고 이제 뭐 오페라 품이 아까 그랑드 오페라 뷔페 그쪽하고 좀 연관된 그런 유해에서 이렇게 나온 구원 오페라고요. 서정 오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쪽에서 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코믹 오페라에서 좀 낭만 쪽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서정 오페라, 코믹 오페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런 성악가의 그런 표현 쪽에 조금 포커싱이 됐다고 하면 서정 오페라로 넘어가면서는 그 전체 흐름 자체가 기악적으로, 성악에서 기악 쪽이 많이 오페라에다 이입돼서 메인을 이제 아리아의 그 역할을 조금 더 줄이고 낮추고 기악 쪽을 더 이렇게 키워나갔던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악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페라라는 것을 약간 이렇게 바그너가 이제 독일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오페라와 자기 자신의 오페라를 조금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여한 그죠? 음악이라고. 그래서 바그너를 보면 물론 많은 무슨 뭐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가정은 그랬지만 워낙 그 사람이 만든 그 오페라가 유명하고 특히 이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그 독일의 그런 민족주의적인 뭐 이런 쪽에 그 강화된 오페라를 썼기 때문에 그 독일에서는 아니 독일 떠나 전세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바그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방황 속에서 결국 누구를 만났냐 마지막에 돈을 끄고 도망가고 또 자기 그런 것을 털기 위해서 반란에 또 가담했다가 거기서 지명수배돼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또 줄이 도망가고 결국은 누구냐면 어린 그 무트비 2세라고 그 왕이 그런 그 왕좌에 올라가면서 그분이 이 민족주의적인 이런 뭐랄까 독일 괴란민족의 그런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바그너의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그 왕의 지원으로서 그 바그너의 그런 니베르겐의 반지 거의 한 25년 이상을 거쳐서 그런 그 작곡을 했던 사부작 이런 것들도 다 완성할 수 있게 했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국제까지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결국은 저희 누구를 만나서 누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여기 이분을 서울 수 있게 했었고요. 지금 이것도 이게 지금 책에서 제안된 것은 리베용기는 반지의 일막을 좀 배우고 나섰는데 그것을 진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썼던 건 대중성이 있는 어차피 이 자리가 이제 오페라의 이해쪽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고 이것은 조금 길더라도 좀 한번 좀 듣고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이미 우리들은 오페라를 다 알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페라라는 이름 자체 그리고 오페라는 기족적인 그런 예술의 분야로서 저희가 터무시하고 두려워하고 멀리만 바라봤었는데 막상 이 과정을 좀 훑어보면서 이미 우리들은 그 오페라 속에서 저희도 많이 살고 있었고 과연 우리 마음만 조금 열고서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오페라는 그저 먼 장르가 아닌 어쨌든 친숙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장르였고 그 바탕인 유럽에서 이탈리아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적으로 개발하고 성장시켰던 그런 분위기 그리고 각 시대에서도 오페라는 시대상과 그런 작곡가의 그런 내용과 얼마큼 합치성에 의해서 그거의 그런 성공과 불안을 가졌어요. 음악성, 물론 굉장히 음악성도 이제 추세 후대와서 지금 최근에 영화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이입됨으로써 다시 한번 발견해가지고 유명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쭉 왔던 것들은 그 시대상과 합치된 것들이 유명한 곡, 대단한 곡이라고 알려져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그 자그마한 그런 관심 가는 시점을 가진다면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턴다고 하면 오페라도 굉장히 저희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거. 저희 과정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